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호남 서해안에는 또다시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무척이나 추웠는데 오늘 출근길은 더 춥다고요? 네, 금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한파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 대비는 물론이고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고 동파 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으로도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평창 면온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24.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에 대관령 영하 21.4도, 파주와 장수 영하 17도 안팎까지 떨어져 곳곳에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등으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며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한파 속 전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눈발이 잠시 잦아들었다가 오늘 밤사이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전북지방의 경우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모레까지 추가 적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의 최고 20cm, 서해안의 최고 5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장기간 많은 눈이 내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한파는 휴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간밤에 서울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3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를 담당하는 북부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피해를 본 곳은 아파트와 상가로 파악됐습니다. 강풍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고드름이 맺히고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관련 피해 신고 6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간석동에 있는 인도가 얼었고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청천동과 연희동에 있는 건물에 각각 큰 고드름이 맺혀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또 옥련동과 계산동, 과자동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건물 간판 등 구조물 낙하가 우려되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재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2차 영장 집행 시기 가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새벽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 성공을 위해 영장 유효 기간과 집행 시점 등 관련 내용은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는 길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 시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만큼 꼼꼼히 준비를 마친 뒤 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거듭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다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측은 어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강경하게 집행한다면 자칫 내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 모두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겠다는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나 헌재 파면 결정이 있으면 이에는 수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이 된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과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상이 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경찰청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수부는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와 형사 기동대 등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란 내용입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시도를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수부는 또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기존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언제 어떻게 영장 집행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까지인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며 대통령 영장 집행에 물꼬도 틀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10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인 이들이 3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뒤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거나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 공백을 만든 뒤 관저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지만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로 관저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호처는 첫 영장 집행 때 통제에 따르지 않은 군과 경찰 경호부대를 2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는 배제하기로 하고 대신 경호처 인력 400여 명으로 겹겹이 인해 장벽을 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의 존재 이유인 만큼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등 화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특공대 등 특수부대가 동원될 경우 맞대응에 나서며 대규모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서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수십 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앞으로 불법 행위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길을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때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 이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자의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읽힙니다.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등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 31일 뒤인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이 잡혀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사건 접수 18일과 25일 뒤 첫 변론이 잡혔다고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는 공개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수사 자료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국회 측이 헌재에 대신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로 주요 피고인들 공소장 등이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물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간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면서 압박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1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 먼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역시 담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 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고발건을 포함시켜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자는 만큼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나름의 타협안을 내밀며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인데 실제 접점을 찾기까지는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개 속인 데다 실제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2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에 물꼬는 트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만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로선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추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이름부터 차림새까지 과거 이승만 정부 정치 깡패와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사법경찰을 연상시켜서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흰색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장소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 청년단이 출범식을 연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특히 흰 헬멧이 상징하듯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이른바 백골단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법경찰을 일컫는 별칭이 바로 백골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거냐며 폭력을 통해 공권력 무력화를 획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당의 의원이 출범식을 주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정치 깡패를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를 그 발대식을 도와준 것을 반드시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간 성향 차이가 있다며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과격한 행보가 사회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자신이 주선한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에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지만 행사 이후 백골단이란 명칭은 좌파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동의 내용이 담겼는데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공식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법부를 상대로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하고 수사당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불구속 수사할 것과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야당이나 언론이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한다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거를 안건위로 상정시켜 논의를 하겠다고, 이거 자체가 이미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YTN 취재진은 김용원 위원 등 안건 발의자들은 물론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도 경위를 물으려고 했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야권 추천위원들이 제안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정치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등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검찰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지난달 전격적으로 전 씨를 긴급 체포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초 최상병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혐의인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건데 관련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별도의 입장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9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또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3주 앞둔 서울 신당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르는 채소값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되는 건 설인방이 또 올라가잖아요. 많이 오르죠. 쭉 이 가격대로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는 1년 전보다 70%, 무는 88% 가격이 뛰었습니다. 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과일값도 강세입니다.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는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배는 햇볕에 데는 피해로 저장량이 줄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와 무, 배, 소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1.5배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망고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9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을 26.5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는 또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2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 4일째 회의를 이어갑니다. 교육과 복지, 환경, 고용, 문체, 여가부 6개 정부기관이 참석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 계획을 논의합니다. 설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수급 현장을 찾습니다. 채소, 과일 등의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설을 앞두고 수급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경기 진작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각 200만 원이고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기존 50만 원 5%로 유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건강수명을 따져보니까 최상위 소득층은 74.88세, 최하위 소득층은 66.22세로 8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 해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귀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대상 질환도 60여 개 추가하면서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또 의료비 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진단서를 주상병인지 부상병인지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으로만 가능하게 개선했고 서면 청구 방식도 기존 방문 신청에 더해서 우편과 팩스를 추가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의료비 1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64만 9천 원은 건강보험으로 35만 1천 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의미인데요. 독감 치료 주사와 호흡기 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보장률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4대 중증 질환과 1인당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서 영국도 오는 6월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건 일회용 전자담배의 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일반 담배와는 다를 것이 없고 폐기물에 대한 부담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휩쓸고 있는 산불이 영화 산업 중심인 할리우드까지 접근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 25배를 태워버렸는데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강풍 때문에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LA 시내 할리우드 대로에서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앞까지 화마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레이튼 미스터와 아담 브로디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저택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It's just horrible. I mean, so many people that we know are losing their homes completely, and please God, not their animals or their lives. I mean, it's just horrible. 불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산타 애나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해안가 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화재는 이튼과 허스트, 할리우드 힐스 등으로 확산해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총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강풍에 손을 쓸 수 없어 진화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I can also report that finally air operations have resumed, and that is a big deal, but it is up to the winds as to how long the air support can continue. 이번 화재를 두고 LA 시장이 소방 예산을 삭감해 피해를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방문도 취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여파로 미국에서 대형 산불과 북극 한파, 눈보라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600억 원 이상의 기후재난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폭풍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 4건, 산불 1건, 겨울 폭풍이 2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정부의 소방 예산 삭감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LA시장이 이에 반박했습니다. 미국 CNBC는 캐런 베스 LA시장이 지난해 말 소방국 예산을 1,780만 달러, 약 259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소방국은 화재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삭감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베스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베스 시장은 소방 예산 삭감이 이번 산불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최근 수년 동안 보험사들이 이 지역에서 보험 규모를 줄여와서 이번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매일간 뉴욕타임스는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화재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 제너럴은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 7만 2천 채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회의에서 미국은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군대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부서진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잔해가 수북이 쌓였고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유엔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1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를 지원 중인 북한군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서방국들은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It includes additional missiles for Ukrainian air defense, more ammunition,
more air-to-ground munitions, and other equipment to support Ukraine's F-16s.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할 최선의 방법은 서방 파트너들의 파견대 배치라며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 would honestly be crazy to drop the ball now and not keep building on the defense coalitions we've created.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무기에 파병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파병에 대해 유럽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쟁이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 4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전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칸 유니스의 난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파트마 아부 아와드 씨. 최근 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에 가족 6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والله كنا ننتظر خبر الهدنة يوم كل يوم لكن ما فيش هدنة اجى خبر اولادي ومرت ابني واولاد اولادي 6 انفار استشهدوا.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Un cessate il fuoco e alla liberazione degli ostaggi israeliani a Gaza, dove c'è una situazione umanitaria gravissima e ignobile. 반면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의 오만은 가자지구 휴전이 이루어지면 중동 영내도 안정될 거라며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협상이 많이 진척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낙관론 속에 계속 회담이 지연돼 온 상황이라 진정한 중동 평화가 언제쯤 찾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너포트는 지난 7일 권 원내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핵 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했고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짜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추위가 무척 심했지만 오늘 아침은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외투와 함께 보온용품도 꼭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서해안 지역은 오늘도 눈이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눈비가 이어집니다.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만큼 빙판길 미끄럼 사고와 함께 시설물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평창 면원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24.9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에도 대관령이 영하 22.1도, 파주는 영하 18.3도까지 떨어지며 곳곳에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며 무척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 광주는 0도가 예상됩니다.
한파 속 전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낮 동안 눈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이미 전북지방의 경우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서해안에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